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을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 미국은 항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걸까요?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그리고 오늘날의 이란 전쟁까지 돌아보면 전쟁은 단 한 번도 미국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이 전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떤 적이 사라지면 새로운 적이 등장합니다. 마치 정해진 각본처럼 미국은 언제나 그 무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동안은 이것이 단순히 미국의 외교 전략이나 지정학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전문가의 말을 듣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멈추고 싶지 않은 게 아닙니다.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멈추고 싶지 않은 것과 멈출 수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멈추고 싶지 않은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그 선택의 여지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전쟁을 필요로 하고 그 시스템이 너무 거대해져서 이제는 어떤 한 명의 대통령도 어떤 한 번의 선거도 그것을 멈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군수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전함, 전투기, 미사일, 탱크, 첨단 방위 기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산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수천 개의 기업들이 이 시스템 위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기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적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갈등이 필요했습니다. 더 큰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이 항상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과연 미국이 전쟁에 뛰어드는 것인가? 아니면 전쟁이 미국을 끌어당기는 것인가? 냉전 시대에는 소련이 있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자 이번에는 테러리즘이 등장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가 싶었더니 이번에는 중국이 부상했고 러시아가 다시 위협으로 떠올랐으며 이란이 핵 개발을 가속화했습니다. 적은 항상 바뀝니다. 하지만 전쟁은 항상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계속될수록 미국의 군수 산업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미국이 개입한 전쟁들 중에는 진짜 명분이 있었던 것들도 있습니다. 독재자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명분의 진위가 아닙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명분이 사라진 뒤에도 전쟁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라크에서 대량 살상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수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무너뜨리는 데는 몇 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20년 동안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답이 전쟁이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산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 연료의 이름은 바로 전쟁입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 앞에서 한참을 멈춰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요구한
국방 예산은 약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많은 나라들의 GDP를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미국의 교육부, 보건부, 환경부 예산을 모두 합쳐도 이 숫자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리고 이 돈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빚을 내서 쓰는 돈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39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 이자만 해도 매년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숫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곱씹을수록 이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야기할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단순히 미국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어떻게 전쟁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시스템이 어떻게 아무도 멈출 수 없는 괴물이 되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미국은 전쟁을 멈출 수 없는가? 그리고 그 답의 실마리로 전쟁이 하나의 시스템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챕터에서 저는 그 시스템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돈입니다. 저는 이 챕터를 준비하면서 숫자 하나를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1조 5천억 달러. 도널드 트럼프가 요구한 국방 예산입니다.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1조라는 단위 자체가 너무 커서 머릿속에서 그냥 추상적인 숫자로 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숫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느껴보려고 다른 것들과 비교해 봤습니다. 1조 5천억 달러는 한국의 GDP 전체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미국의 교육부 예산의 수십 배입니다. 미국 전체 의료보험 시스템을 몇 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단 한 해의 국방 예산으로 쓰입니다. 그것도 미국이 빚을 내서 쓰는 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폭탄이나 미사일에 대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제가 느낀 것은 미국이 스스로를 파먹고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는 39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부채에 대한 이자만 해도 매년 1조 달러가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매년 1조 달러 이상을 그냥 이자로만 내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고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그냥 과거의 진빚의 이자로만 1조 달러가 나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국방 예산은 1조 5천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것을 멈추지 않는 걸까요? 왜 누군가가 나서서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한 가지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단순히 군인들의 월급이나 무기 구입 비용이 아닙니다. 이 돈은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수천 개의 기업, 수백만 명의 노동자, 수십 개의 주저에 흘러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 프로그램은 미국 내 45개 주에서 부품이 생산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설계된 구조입니다. 최대한 많은 지역구의 일자리와 경제적 이익을 분산시켜서 어떤 의원도 이 프로그램에 반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버지니아주 의원은 조선소 일자리 때문에 국방 예산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텍사스주 의원은 군사기지 때문에 삭감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원은 방위산업체 때문에 삭감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국방 예산은 정치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예전에는 이상하게 보였던 일들이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민주당과 공화당은 거의 모든 것에서 싸우면서도 국방 예산만큼은 매년 늘리는 데 동의하는 걸까요? 왜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인들이 막상 국방 예산 얘기가 나오면 조용해지는 걸까요? 왜 미국 국민들은 의료보험, 교육, 인프라에 대한 지출은 너무 많다고 걱정하면서도 군사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은 하나입니다. 이 시스템이 너무 깊숙이 미국 사회 전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가정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지난 20년 동안 미국이 전쟁에 쏟아부은 돈을 다른 곳에 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만 미국이 쓴 돈은 추정치에 따라 3조에서 8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 돈으로 미국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국의 노후화된 도로와 교량을 모두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미국 국민에게 수십 년 동안 의료보험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완전히 구축해서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십 년치 교육 예산을 충당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그렇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전쟁터로 갔습니다. 무기 공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아무런 생산적 결과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빚만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항상 한 가지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허탈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군가의 악의로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키드 마틴의 CEO가 악인이어서가 아닙니다. 국방부 관료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전쟁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모두 부패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거대한 기계는 그것을 설계한 사람들조차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계는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료를 요구합니다. 그 연료가 바로 예산입니다. 전쟁입니다. 새로운 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조 5천억 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히 미국의 군사력을 보여주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이 스스로에게 지불하고 있는 대가입니다.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그 거대한 기계가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매년 지불하고 있는 대가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미국의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괴물은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괴물은 처음부터 안에 있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멈출 수 없는 이유, 그리고 그 전쟁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챕터에서 저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왜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는가? 이 질문들의 답이 바로 군산복합체라는 개념 안에 있습니다. 군산복합체, 영어로는 Military Industrial Complex. 이 단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들어보긴 했지만 막연하게 음모론 같은 느낌이 드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다름 아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자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연합군 최고사령관이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이젠하워는 1961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고별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수 산업과 정치 권력이 결합된 이 거대한 구조가 미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군인 출신 대통령이 퇴임하는 마지막 날 이 경고를 남겼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지금 그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군산복합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하나의 생태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태계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층은 방위산업체들입니다.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같은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전투기, 미사일, 함정, 위성, 사이버 무기 등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 기업들의 가장 크고 안정적인 고객입니다. 그 다음 층은 정치권입니다. 의회의 국방위원회, 군사위원회에 앉아있는 의원들은 국방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들 중 상당수는 방위 산업체들로부터 대규모 정치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층에는 제가 오늘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비스트들입니다. 미국에서 로비는 합법입니다. 기업이나 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산업 분야의 로비는 그 규모와 방식이 다른 어떤 산업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의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료가 퇴직합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은 방위산업체의 임원이나 자문으로 취업합니다. 혹은 국방 관련 로비 회사에 합류합니다. 거기서 그 사람은 과거의 인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자신이 이전에 일했던 바로 그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이 국방부나 의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산을 결정하는 자리에 앉습니다. 이것을 미국에서는 회전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정부와 기업 사이의 문이 회전문처럼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회전문 현상을 처음 구체적으로 공부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패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뇌물이 아닙니다. 불법 거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불법적인 부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방 예산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 예산의 수혜자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거나 계속할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전쟁이 계속될수록 이익을 보는 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과연 누가 진심으로 전쟁을 끝내려 하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생태계는 방위산업체와 정치인들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랜드 코퍼레이션 같은 싱크탱크들도 이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이 기관들은 표면적으로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이 방위산업체나 국방부로부터 나옵니다. 한든?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미국 시민들은 이것을 모르는 걸까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키드 마틴 공장이 있는 도시의 노동자들에게 그 공장을 닫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군사 기지 덕분에 경제가 돌아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기지를 축소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군산복합체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총이나 미사일로 사람들을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으로 사람들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묶인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스템의 일부가 됩니다. 전쟁을 반대하면서도 전쟁 산업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모순 속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아이젠하워의 그 경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군산복합체의 영향력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과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리는 결코 이 복합체가 우리의 정부 정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60년이 지난 지금 그 복합체는 그때보다 수십 배는 더 거대해졌습니다. 더 정교해졌습니다. 더 깊숙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체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의 대통령도, 의회도, 어떤 개혁적인 정치인도 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군산 복합체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군수산업의 구조와 그 안에서 작동하는 정치적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어떻게 전쟁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얼마나 깊숙이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챕터에서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유지하는 데는 돈과 정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려면 사람들이 전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전쟁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쩌면 조금은 멋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할리우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쟁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 폭발하는 적진, 마지막 순간에 임무를 완수하는 영웅. 그 장면들은 언제나 짜릿하고 웅장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보다는 얼마나 극적이고 스펙터클한 것인지가 더 강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리우드의 많은 전쟁 영화들이 미국 국방부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제작사가 실제 전투기나 항공모함, 군사기지 같은 것들을 영화에 등장시키고 싶다면 미국 국방부의 허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 협력을 그냥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시나리오 검토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방부가 영화의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자신들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내용은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화 제작사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 F-35 전투기가 등장하는 장면과 CG로 만든 전투기가 등장하는 장면은 관객이 느끼는 몰입감 자체가 다릅니다. 실제 항공모함 위에서 촬영한 장면과 세트장에서 촬영한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작사들이 국방부의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크린에서 보는 전쟁은 현실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방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전쟁입니다. 영웅이 있고 명분이 있고 승리가 있는 전쟁입니다.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되고 군인들의 트라우마는 잠깐 언급되다가 곧 극복됩니다. 전쟁의 비용과 대가는 화면 밖으로 밀려납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나서 제가 어렸을 때 본 전쟁 영화들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영화들을 통해 전쟁을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쟁에 대한 특정한 감정을 학습했던 것입니다. 전쟁은 두렵고 참혹한 것이 아니라 용감하고 극적인 것이라는 감정을요. 그리고 그 감정은 수십 년에 걸쳐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심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이 팔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챕터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할리우드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할리우드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영화관에서 포스터를 보고 티켓을 사고 이 시간 동안 앉아서 보는 방식의 영향력은 이제 예전만큼 강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주목하는 것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군사 AI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항상 말을 고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기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진심으로 두렵다고 느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군사 강국들은 자율 무기 시스템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 드론, AI 기반 표적, 식별 시스템, 스스로 목표물을 판단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 이런 것들이 이미 개발 단계를 넘어서 일부는 실전 테스트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기술 자체보다도 그 기술이 가져오는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입니다. 전통적인 전쟁에서는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망설임을 느낍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면 순간적으로 멈칫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항상 전쟁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적인 망설임이 적어도 어떤 순간에는 브레이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AI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AI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지 않습니다. AI는 그냥 데이터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이 오류라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가 잘못 입력되었다면, 알고리즘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잘못 해석했다면, 적의 드론과 민간 항공기를 혼동했다면 그 오류는 단 몇 초 안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역사적 사례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1983년 소련의 핵조기 경보 시스템이 미국의 핵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경보를 울렸습니다. 당시 당직 장교였던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는 시스템의 경보를 무시하고 오작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판단이 옳았고 덕분에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세계를 구한 것은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직관과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자리에 AI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AI는 경보를 받으면 프로토콜에 따라 반응했을 것입니다. 인간처럼 혹시 오작동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과정 없이 훨씬 빠르게, 훨씬 확실하게,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산업은 그 기술을 가장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AI 무기 시스템 하나의 계약 금액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로비로, 정치 후원금으로, 또 다른 연구 개발 투자로 순환됩니다.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보는 동안 전 세계 어딘가의 연구소에서는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내는 드론이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관에서 전투기 영화를 보며 짜릿함을 느끼는 동안 그 영화가 심어준 감정은 다음 세대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스크린 안에서, 알고리즘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감정 안에서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에 대해 어디서 배우고 있습니까? 뉴스에서입니까? 영화에서입니까? 게임에서입니까? 그리고 그 정보들은 누가 만들고 누가 유통하고 누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가 스스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찾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이 시스템 밖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꽤 무거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전쟁이 왜 멈추지 않는지, 1조 5천억 달러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군산복합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할리우드와 AI가 어떻게 전쟁을 포장하고 가속화하는지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크고 가장 불편한 질문을 꺼내놓으려고 합니다. 지금의 미국은 우리가 알던 그 미국인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특별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민주주의, 기회의 땅, 억압받는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 세계의 경찰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리기 전에 그것이 어느 정도는 진심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미국은 그 이미지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단순히 정치적 입장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것은 달러 패권의 균열입니다. 전후 세계 질서에서 달러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힘 그 자체였습니다. 전 세계 무역이 달러로 결제되고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를 준비통화로 보유하는 한 미국은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경제적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루블화와 위안화로 에너지를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결제망을 조용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일부 국가들은 석유 거래에서 달러 이외의 통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나라들이 모인 브릭스 블록은 달러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장 내일 달러가 무너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달러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강력한 통화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흐름이 방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방향이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 그 속도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빨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 사회 내부의 균열입니다. 저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분열이 더 무서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사회의 분열은 제가 기억하는 어느 시점보다도 깊고 넓어져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제 정책의 차이를 넘어서 서로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완전히 다른 사실을 믿고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미디어는 각자의 진영을 위한 별도의 현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그 분열을 매일매일 더 깊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과연 장기적인 국가 전략이 가능할까요? 과연 미래 세대를 위한 희생과 투자에 합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전쟁과 외부의 적은 아주 편리한 도구가 됩니다. 내부의 분열을 잠시 덮어줄 수 있는 공동의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계속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제국의 과잉 팽창이라는 역사적 패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강대한 제국들이 무너질 때는 대부분 외부의 침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진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너무 넓은 영토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대영 제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자국 경제를 소진시켰습니다. 소련은 군비 경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해체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이 그 패턴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39조 달러의 국가 부채, 매년 1조 달러가 넘는 이자, 1조 5천억 달러의 국방 예산 요구, 전 세계 800개가 넘는 해외 군사 기지 유지 비용,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감당하면서 동시에 국내 인프라를 재건하고 교육과 의료를 개선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방식으로는. 그렇다면 미국은 끝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여전히 세계 기술 혁신의 중심입니다. 달러는 여전히 기축통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에는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개혁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두려운 것은 그 잠재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자원이 전쟁이라는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뛰어난 인재들이 더 나은 무기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시스템은 이 구조를 바꾸려는 사람보다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딱 한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적은 항상 바뀐다. 하지만 예산은 항상 늘어난다. 소련이 적이었을 때도, 테러리즘이 적이었을 때도, 이란이 적이었을 때도, 중국이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는 지금도 적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군사비는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은 더 이상 이상이나 가치를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은 점점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자유를 지킨다는 말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유지하는 것은 이념이 아닙니다. 이익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 기계는 계속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긴 여정을 걸어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미국을 비난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돈과 결합하고 돈이 전쟁을 만들고 전쟁이 다시 더 많은 돈을 낳는 이 구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